채찌님들 안녕하세요. 채권부의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채찌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채권부의 공개 녹화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채권부의 구독자님의 애칭을 오신 분들랑 함께 정했습니다. 그게 채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채찌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사실 이게 오글거리는 거 잘 못하는데 이것도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된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좀 열심히 입에 붙을 수 있도록 채찌님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개 녹화 처음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이 그 본능적인 채권 투자라는 주제로 해서 그 강연을 딱 해주셨고 채찌님들과 함께 Q&A 시간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게 엄청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공동락 부장님 외에도 저희 채권부에서 그 회사채 담당해 주시는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이 깜짝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반짝반짝 빛내주셨습니다. 일단 그 공개 강연한 공동락 부장님의 강연을 입문편에 올리고 채찌님들과 또 여러 가지 Q&A 나눈 거를 또 다른 섹터에 한번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채권부에 함께 하시면서 채찌님들은 궁금하신 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해결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그 코너로 하여금 좀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또 콘텐츠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도 주셨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채찌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도 준비를 했습니다. 몇몇 분이 좀 가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는 5월 FMC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황에서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지우입니다. 자, 우선 미국 경제 성장은 둔화됐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잘못 짚였다라고 하면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의 생각이 궁금했거든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올해 1분기 미국 성장률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GDP 성장률이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1%대로요. 그런데 사실 면면을 좀 따져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은 걱정스러운 환경들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성장률을 놓고 보면 예상치가 2%대였고 실제 발표치가 1%대로 굉장히 낮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지만 면면이라고 하면 결국 미국의 가계 소비가 견조한 부분은 지속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GDP 항목에는 민간 소비, 그리고 민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마지막으로 순수출, 여기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하고 보면 조금 더 뚜렷한 성장률 트렌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고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 항목은 사실은 사이클이 명확하지 않고 분기마다 등락이 굉장히 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미국의 기저 성장률은 분기 성장률이 한 3%대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가 굉장히 견조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주거용 투자의 호조입니다. 사실 소비가 좋다라는 얘기들은 과거부터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 가게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최근에 빠르게 또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거용 투자입니다. 주택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사실 2022년도에 금리가 막 인상되기 시작할 즈음에 이 주거용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건설하려는 수요들도 굉장히 죽었던 건데 이 부분이 2023년도에 회복을 시작을 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리가 좀 한번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 주거용 관련된 투자들이 조금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최근에 또 금리가 다시 올라서 이 성장세 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통화정책 긴축 강도가 그래도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동산 경기도, 더 구체적으로는 주택 경기도 2022년 저점 이후에는 반등하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성장에 후행한다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경제에 초과 수요가 있다는 뜻이고,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매크로 환경을 판단할 때는 이 최근의 견조한 성장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과거와 다르게 2~3%대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하반기에는 좀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미국 인플레이션의 특징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두 가지 주요한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패스스루라고 해서 전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나 음식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른 항목들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원인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노동시장이 워낙 타이트해서 가게들이 돈을 잘 벌어들여서 이거를 소비를 또 많이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그 또 다른 경로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유럽과 같은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 인플레이션이 다른 물건 가격에도 다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원유 의존도도 낮을 뿐만이 아니라 유가의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 편이고요. 그 반면에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그 설명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경기가 워낙 좋아서 가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높아지고 실제로 소비가 많아지면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진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을 할 때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미국 노동시장이 서서히 좀 느린 속도긴 하지만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도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요인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체크 포인트로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월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추세가 그래도 여전히 하향 안정되는 추세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마 연내 기준금리 2회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판단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라고 발언을 하면 아마 연내 1회 정도 아니면 오히려 인하를 못할 수도 있는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완화적인지 긴축적인지는 인플레이션 추세가 여전히 꺾이고 있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추세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는지, 그 발언에 따라서 이번 5월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추세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1회를 조금 넘는 수준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준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더 축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연준이 조금 더 기다리겠다,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하반기 혹은 4분기에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이 이미 연내 1회 정도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압력은 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수급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재무부 쪽에서 국채 발행 계획 소식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급 압박을 받아온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세요? 네, 매 분기마다 미국 재무부가 분기 단위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5월 초에 또 FOMC가 같은 날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채 발행 규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분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예를 들면 5월에서 7월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8월에서 10월 구간이 발표가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 예상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세수가 잘 거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준의 양적 긴축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을 속도 조절한다는 것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즉 QT를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연준의 QT 테이퍼링은 또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규모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변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은 바이백입니다. 재무부의 바이백이라 함은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국채를 사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환매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거래가 잘 안 되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들을 사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목적은 돈이 재무부가 좀 과도하게 많아서 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쓰기 위해서 초단기물 채권들을 사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을 사주는 목적은 규모도 굉장히 크지 않을 것 같고 아마 6월이나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바이백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텐데, 이 현금 관리 목적의 바이백은 시장에 단기적인 임팩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금 관리 목적의 바이백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재무부가 바이백을 하는데 재무부의 현금은 결국 세입과 세출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재무부는 4월 달에 세수를 많이 걷어들임으로써 현금이 굉장히 목표하는 수준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재무부가 돈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가 얘기하는 바는 이 많아진 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1년 미만 정도의 채권을 좀 집중적으로 사주겠다라는 정책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바이백이 조금 조기에 실행된다라고 하면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민간으로 재분배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환경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세 납부로 인해서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그 효과를 정반대로 되돌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서는 재무부가 많아진 현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다시 국채를 사주는 정책인 바이백 정책 시기와 실행 방법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 2분기 정도의 유동성 환경을 전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유동성 환경이 2분기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5월 1일 쉬는 날이잖아요. 근로자의 날인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너무 매일매일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이럴 때 힐링 타임으로 콧바람도 쐬고 머리도 식히는 날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채치님들 채권 부위 공개 녹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